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은 오태전원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변화와 민족운동, 이중년원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주의 침략, 일소단원 일본 근대화의 첫걸음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보실 거 하나씩 보시면 메이지 유신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천황 중심의 근대국가 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한 제도와 장치를 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메이지 유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 차례 들어왔을 텐데 실제로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일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 위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3년입니다. 19세기 중반이었고요. 페리가 이끄는 미국 함대가 일본 바닷가 연안에 나타나서 개항을 요구합니다. 이 일본 역시 서양 열강이 와서 개항을 요구하는 거죠. 자, 이게 일본은 미국과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합니다. 근데 이후에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고요. 그리고 주변 나라가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는지 볼 텐데 일본은 미국과 조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실 건데 자, 바로 다음 해였죠. 아까 1853년에 페리가 개항 요구했고 54년에 바로 미일 화친 조약 체결해서 개항을 합니다. 그리고 68년이 되면 메이지 유신, 그리고 89년도 되면 메이지 헌법이 선포가 됩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리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이 페리라는 사람 사진 남겨놓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본에서 이 페리라는 사람을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유능한 해군사령관이지만 일본에서는 개항을 강요한 포악한 인물로 묘사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인들이 이 미국에 대해서 혹은 페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게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는 거, 마치 조선이나 중국이 청이 서양 열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왜 바로 개항을 했냐? 사실 봐야 되는데 일본의 개항이 소주제입니다.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일방적으로 패배했죠. 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막부라는 것은 일본의 정부예요, 당시에. 자, 막부가 외국 선박에서 접근을 금지하는 입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막부는, 그러니까 일본 당시 정부도 외국 선박의 접근, 즉, 나름 이양선 같은 거죠. 그런 접근을 금지하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옆나라 소식 들어보니까 중국이 완전히 깨졌대요. 그러니까 이 입장을 바꿔서 자, 페리가 이끄는 미국의 함대가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개항을 요구하자 미국과의 충돌을 원치 않았던 막부는 불평등 조약이었던 미일 화친 조약 맺고 개항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개항이 막부의 권위를 추락시킨 거예요. 이 정부가 이전까지는 계속 외국 선박 나타나면 금지했다가 이 갑자기 충돌하기 싫으니까 저거 미국 무서워해서 그런가 보다. 서양 열강 저 코쟁이들을 무서워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막부의 권위가 추락하는 거죠. 또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외국의 값싼 물건이 들어와서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민중의 불만이 높아져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 중 나와 있고요. 페리 일행이 미일 화친 조약 맺기 위해서 상륙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림도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이지 유신이란 게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개항 이후에 하급 무사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굉장히 하급 무사들이 당시에 돈도 없고 좀 못 사는 그런 층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주도로 막부를 타도하고, 이 타도라는 거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자, 몰아내고 천황 중심의 국가를 세우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이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에도 막부를 무너뜨립니다. 당시에 일본을 다스리고 있던 막부, 즉 정부의 이름이 에도 막부였습니다. 자, 이로써 막부 정치는 막을 내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천황 그리고 막부 이런 단어들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 당시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막부가 있었을 때에는 물론 천황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막부가 실제적인 정치, 실권을 다 가지고 이제 정치를 실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천황이 이제 다시 한번 이 막부를 뒤엎고 다시 전면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주도한 것이 바로 하급무사였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메이지 유신이 1868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메이지 정부는 중앙집권체제 수립과 부국강병을 위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쉽게 말해서 근대국가 수립운동을 시작한 거죠. 자, 보시면 다이묘의 지배권을 없애고 지방을 직접 통치하였다. 자, 뭐냐면 다이묘는 큰 이름이란 뜻이에요. 대명이라고도 하는데
지방의 영주들입니다.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영주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배권을 뺏어버리고 지방을 직접 정부가 중앙정부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의 군사제도를 모방해서 징병제를 실시했고요.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서 조세제도까지 개혁합니다. 자, 그리고 공장 설립, 철도 건설, 근대 산업 육성, 근대식 학교 세우고 다양한 서양 문물을 도입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자, 메이지 유신의 한 사례들이었습니다. 위에 뭐 그림이나 사진 보시면 소학교의 수업 광경, 소학교 6세 이상 남녀는 의무적으로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근대식 섬유공장 얘기도 나오고요. 일본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적극적 추진해서 산업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전부 다 사회 전반적으로 근대화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생각넓히기 보시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인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선생님도 사실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돈가스, 카레라이스 뭐 그렇게 등등이 이제 이때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일본인의 3대 양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번 그 글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런데 메이지 유신 그래 좋다 이거야.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 천황제 국가가 이제 확립이 됩니다. 보세요. 자, 메이지 정부의 근대화 정책은 몰락 무사층과 입헌 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무사들 중에서 사무라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또 쫄딱 망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입헌 정치 주장하는 세력의 반발을 불러옵니다. 어느 근대화 세력이 일어나면 근대화가 일어나면 그걸 당연히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조금 특이합니다. 이런 급진적인 근대화 정책들을 정부 주도로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조선이나 청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에서 누가 막 원래 권력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정책을 편다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혹은 급진적인 정책을 펴더라도 그게 보수 세력의 반대로 좀 막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급진적인 정책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버리는 거죠. 아예 잡아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급진 세력이 정권을 잡아버리고 다시 그것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황제 국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일본이 계속 천황이라고 하는 어떤 신격화된 존재를 계속 섬겨왔고 지금까지도 있는데 입헌 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던 거죠. 이 헌법을 좀 따라서 해라. 무슨 아직도 왕타령이냐 천황타령이냐 이 헌법을 만들어서 좀 근대화된 정치를 좀 하자라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정부 주도로 근대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불만이 있고 이쪽에서도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정부의 정책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 의회 설립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메이지 정부가 이들의 반발을 억누르려고 헌법 만들어줄게, 의회 만들어줄게 라고 한 다음에 메이지 헌법 만들어요. 실제로 만듭니다. 입헌 정치 그렇게 하고 싶어? 헌법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헌법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 헌법의 내용이 완전히 천황 중심이었던 겁니다. 자, 헌법은 천황이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며 무슨 뜻이냐면 이 신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천황이 신이라는 거죠. 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침, 절대 침략받을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황이 군대를 지휘할 수도 있고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 명명백백하게 문장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문자화했다는 거죠. 자, 의회, 재판소사 설치했는데 운영해요. 근데 천황이 개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입헌체제긴 한데 누구 중심이다? 천황 중심이다. 법이 우선이 아니라 법보다 천황이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이지 헌법은 주권이 천황에게 있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라고 하는 것이 메이지 헌법의 한계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으로부터 그 주권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당시에 1889년도 메이지 헌법 같은 경우는 이런 현대적인 헌법과는 아예 배치되는 그런 천황에게 1인에게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된 그런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요소를 계속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이지 헌법 한 포씩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대체 메이지 헌법의 내용이 뭐냐 보시면 일본 제국은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할 수 없다. 천황은 국가의 원수이며 통치권을 총괄하며
쭉쭉 나와 있고요. 심지어 여기 볼게요. 7조. 천황은 제국의회, 의회입니다. 의회를 소집하고 열고 개회, 닫고 폐회, 멈추고 정회, 그리고 심지어 해산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모여갖고 만약에 천황을 반대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 모여가지고 그럼 천황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저리 가라, 다 꺼져라, 다 해산해버려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권한이 다 이 메이지 천황에게 전부 다 집중된 그런 전근대적 모습을 굉장히 많이 띈 헌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헌법 1889년도였거든요. 이 헌법과 상당히 유사한 헌법이 혹은 법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교과서 29쪽에 나오는 대한국 국제입니다. 딱 10년 뒤에요. 1899년도입니다. 대한제국의 헌법이었죠. 대한국 국제입니다. 대한국은 세계만국 공인한 자주독립제국이다. 대한국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 대한국 대왕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누리고요. 육해군을 통솔한다. 상당히 비슷한 모습으로 이 헌법을 제정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동아시아의 어떤 근대화 과정에서 얼마나 이 정부 주도로 뭔가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일본이 실시했던 그런 근대화는 사실 당시의 논리로 보면 대성공을 한 거죠. 대성공을 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근대화에 대성공했던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는 과정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